신인간혁명 15권 이케다 다이사쿠 소생 시니치는 마음속에 만요의 세계를 그리고 있었다. 만요슈,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가집에 수록된 약 4,500소에 이르는 노래에는 천황이나 귀족뿐만 아니라 서민의 노래도 많이 있다. 민중의 느낀 그대로 시가를 읊으며 자연을, 인간을, 나날의 감동을 노래하는 모습에는 문학과 생활의 융합이 있다. 신이치는 광선유포라는 인간 생명의 개척 운동을 진척하면 현대에서 만요의 세계도 또한 틀림없이 넓혀지리라고 생각했다. 거기에 살벌한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인간성 회복을 가져오는 하나의 길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 1971년 문화의 해는 문화 운동에 한층 더 힘을 쏟은 해였다. 1월 15일에는 첫 세이쿄 사진전을 개최했다. 방면별 문화제도 지난해 가을 도쿄와 간사이에 이어 각지에서 성대하게 실시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1월 29일에 주부 문화제에 참석한 것을 비롯해 2월 7일에는 시코쿠 문화제, 14일에는 주코쿠 문화제, 18일에는 규슈 문화제 등 각지의 문화제를 관람하고 출연자와 준비 임원을 전력으로 격려했다. 그리고 2월 25일에는 홋카이도 문화제에 참석하고자 삿포로로 갔다. 신이치는 하루도 쉬지 않았다. 여하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것을 만나 혼신을 기울여 격려함으로써 제2의 10년을 향한 새로운 힘을 키우고자 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지하고 성실한 대화다. 불타오르는 듯한 정열에 접했을 때 사람의 마음도 또한 불타오른다. 홋카이도에서는 눈과 얼음의 제전 1971년도 홋카이도 눈의 문화제라는 이름을 내걸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테마로 25일 저녁부터 사흘간 5개 행사를 기획했다. 눈의 문화제가 열리는 장소는 두 군데로 나누어 제1 행사장이 된 사포로시 스키장, 대인의 올림피아에서는 26일의 스키를 사용한 매스게임 등을 열기로 했다. 그리고 제2 행사장인 사포로시 나카지마 공원에서는 크고 작은 눈 작품 등의 전시를 25일 저녁에 개막했다. 신이치가 행사장인 나카지마 공원에 도착한 때는 오후 5시 반 무렵이었다. 파란 방한복에 흰 모자를 썼지만 도쿄에서 자란 신이치에게는 2월의 홋카이도가 무척 추웠다. 행사장을 찾은 신이치는 감탄했다. 저녁 어둠이 깔린 속에서 빨갛고 파란 조명을 한껏 받은 다양한 눈 작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환상적인 미의 세계가 펼쳐졌다. 안내를 맡은 홋카이도장 이토 준재가 뺨에 홍조를 띠고 말했다. 이 문화제에서 민중의 단결이 얼마나 엄청난 힘인지를 사회에 나타내 보이고자 다 함께 힘을 합쳐 열심히 했습니다. 홋카이도 차장을 맡고 있는 다카노 고사쿠가 웃는 얼굴로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설명했다. 행사장은 개척, 조화, 만요의 숲, 환상의 숲 등 12블럭으로 나누었습니다. 환상의 숲에는 스케이트 링크도 있는데 그곳에서는 남녀 청년부로 구성한 피겨 스케이팅 연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관람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은 느긋하게 관람하겠습니다. 신이치는 이렇게 말하고는 거대한 눈 작품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10m 정도로 보이는 베어낸 거목을 체격이 우람한 약 10명의 사람들이 운반하는 눈 작품이다. 그 옆에는 다른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려고 도끼를 힘껏 들어 올리는 사람 모형도 있었다. 몹시 사납고 거친 홋카이도의 미개척지 들판에 목숨 걸고 도전해 온 개척자의 투혼이 맥동하는 역작이었다. 작품 타이틀은 개척이다. 신이치는 곁에 있는 청년부 간부에게 말했다. 개척은 사투다. 그렇지 않고서는 역사를 개척할 순 없지. 홋카이도 광선일포의 행보도 잇따른 개척이며 사투의 사투를 거듭했다. 그렇기 때문에 학회는 이만큼 성장했다. 만일 청년이 개척 정신을 잊어버리면 이미 미래의 발전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신이치의 가슴에 홋카이도 천지를 꿋꿋이 달렸던 청춘의 나날이 정겹게 되살아났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처음으로 홋카이도를 찾은 때는 1954년 8월 12일이었다. 도다 조세이와 함께 제2회 하계 지방 지도차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지토세로 향했다.
기류가 나쁜 탓인지 비행기가 자주 흔들렸다. 기체가 심하게 위아래로 흔들리기도 했다. 신이치는 심한 진동이 도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마음속으로 제목을 불렀다. 잠시 뒤 흔들림이 가라앉자 도다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신이치에게 조직의 참 모습과 인재 육성 등을 연이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에는 건강할 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두어야 한다는 기백이 넘쳐 흘렀다. 도다는 이야기가 일단락되자 창밖에 펼쳐지는 운해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 쪽으로 얼굴을 돌려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신이치, 자네들 손자의 손자 대까지 이어질 구상을 말해둘 테니까. 신이치는 그 말에서 유언의 무게를 느껴 자기도 모르게 자세를 가다듬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구상을 제시해 두겠다. 그 다음은 자네가 일체를 해내야 한다. 신이치의 가슴에는 도다가 그렇게 말하려는 것처럼 와 닿았다. 또 손자의 손자대라고 하면 100년 정도 후의 이야기가 된다. 아득히 먼 미래를 응시한 도다의 구상을 어떻게 해서든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신이치는 끓어오르는 열정을 느꼈다. 도다는 이 홋카이도 방문에서 삿포로, 하코다테, 오타루, 아사히카와, 이와미자와 등을 돌며 활동을 진두지휘했다. 그것은 실로 수명이 단축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 쏟은 투쟁이었다. 도다가 홋카이도로 떠나기 전날인 9일은 오사카와 후쿠오카 지도를 마치고 막 돌아온 때였으며 그 전에는 총본산에서 연 하계 강습회에서 인재 육성에 온 힘을 쏟았다. 광선유포를 위해 생애를 바친 도다에게는 원대한 전망이 있었고 그것을 실현할 치밀한 계획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단 하나의 패배도 허용하지 않는 도정이었다. 그러나 도다는 자신의 명이 길지 않으리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있었다. 신이치는 그런 도다의 마음을 뼈에 사무칠 정도로 잘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제자는 몸을 돌보지 않은 채 투쟁을 전개했던 것이다. 도다는 이 학예 지도 때에 신이치와 동행하여 고향 아스타를 찾아갔다. 광선유포의 후사를 의탁해야 할 분신인 제자에게 자신을 길러준 천지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듬해인 1955년 3월에는 1년종 미노부파와 학회 사이에 법의 정사를 결정짓게 되는 바로 그 오타루 문답이 일어난다. 이때 학회 측 사회를 보며 운영을 지휘한 사람이 신이치였다. 신이치는 가사 승복의 권위를 내세우며 순박한 학회원을 얕보고 괴롭힌 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다. 사학의 발톱을 완전히 뽑아내려면 이 법론은 기필코 대승리를 해야 했다. 오타루 문답을 앞두고 신이치는 상대가 어떠한 태도로 나올지라도 일체를 타파할 방법을 생각했다. 악질적인 야유에 대한 대책까지 몇 번이고 검토하여 준비해 놓았다. 승리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책임감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결코 타협을 용납하지 않는 법이다. 근거를 확실히 하지 못하고 부주의함은 결국 승리에 대한 집념의 결여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론은 사회를 맡은 신이치의 첫 발언으로 1년종 측을 압도하여 승리의 흐름이 열리고 학회 측의 완전 승리로 끝났다. 더욱이 이 1955년 8월에는 신이치가 파견대 주장이 되어 사포로에서 학예 지도를 실시했다. 이때 사포로는 홍교 388세대를 달성하여 전국 45군데에서 전개한 학예 절복 활동에서 당당히 일본 제일의 대승리를 장식했다. 여기에 사포로 여름의 진영이라는 이름으로 전해 내려오는 찬연한 광선유포의 투쟁사가 새겨졌다. 활동 기간은 불과 열흘에 지나지 않았다. 특별히 실력 있는 인재가 사포로에 모인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는가? 신이치가 결코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열흘이라는 단기간의 활동에서 대승리하기 위해 6월 말의 주장으로서 파견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부터 그는 모든 면에 걸쳐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거듭했다. 사포로반 반장 오다카 유아이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 면밀하게 서로 연락을 취했다. 그 편지에는 혼교의 목표를 300세대로 할 것을 비롯해 파견대의 숙소권, 전체 스케줄, 도다 회장의 일정, 대회 장소와 일시, 그리고 하종 확대 추진 등에 대한 지시와 검토 사항을 상세하게 적었다. 또한 편지에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격려의 글이 씌어 있었다. 사포로반은 이 편지를 회람하며
모두 신이치의 지시대로 착착 손을 썼다. 사포로시를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5구역으로 분할하고 파견 간부 담당자도 명확히 정해놓았다. 상세한 일정표도 만들어 좌담의 장소, 주소, 시간대도 명기해 놓았다. 실제 활동으로 들어서기 전에 물샐 틈 없는 만전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신이치는 학예 지도 준비에 하루하루 목숨을 건 승부와 자세로 임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지막에 결과가 되어 되돌아온다. 나날이 착실하게 승리를 축적하지 못하면 대승리는 없다. 오늘 활동에 헛됨은 없는가? 투쟁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부분은 없는가? 후회는 없는가? 이런 점을 신이치는 매일 스스로 엄하게 끊임없이 추궁하며 철저히 달려왔다. 삿포로 중심자이며 반장인 오다카 유아이는 37살로 신이치보다 10살 연상이지만 성실하게 준비하느라 동분서주했다. 8월 16일 오전 11시가 지나서 파견대 일행은 열차로 삿포로에 도착했다. 여기는 오다카와 그 아내 다미코 일행이 마중을 나왔다. 신이치는 오다카의 손을 잡고는 이렇게 선언했다. 오다카 씨, 투쟁은 승리했어요. 오다카의 상냥해 보이는 눈이 반짝 빛났다. 오다카는 수도 위생 설비 회사를 경영했다. 그러나 사업이 잘 안 돼 온갖 방책을 다 쓰고도 어찌할 수 없어 2년 전에 가족 모두 입회했다. 오다카 가족은 신심으로 반드시 역경에서 벗어나고야 말겠다고 진지하게 활동에 힘쓰고 있었다. 특히 이 열흘 동안을 통해 신이치에게서 철저하게 신심을 배우고 일생의 기반을 만들자고 강하게 결의했다. 오다카뿐만 아니라 삿포로 동지와 파견대 멤버 모두 경제고를 비롯하여 절실한 문제를 짊어지고 고뇌를 안고 있었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해도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뇌 극복과 경의 혁명을 기원하고 그리고 강선유포를 염원하며 이 학예 지도에 참가했다. 그런 까닭에 누구나 모두 필사적이며 힘껏 끝까지 달린 공덕 또한 현저했다. 모두가 신심의 환희와 확신을 깊이 다졌다. 신이치 일행은 삿포로 시가지의 중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큰 길 공원에서 남쪽으로 조금 들어간 곳에 있는 목조 건물의 수수한 여관을 거점 삼아 활동을 개시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시작한 근행이 끝나면 신이치가 어서 강의를 시작했다. 어서는 생사 일대사 혈맥초를 비롯해 교우 전답서, 우에노 전답서 등이었다. 삿포로 동지들은 입회 1년 미만인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신이치의 강의는 명쾌하여 누구든 잘 알 수 있었다. 신이치는 생사 일대사 혈맥초에 과거의 수견이 뒤쫓아와서 이번에 니치렌의 제자가 되셨음인가. 어서 1338쪽라는 어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구절은 대성인과 함께 투쟁하는 제자의 깊은 수견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지금 그 정신을 계승하여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도 같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 함께 태어나서 이곳에 모여 활동에 힘쓰는 것도 실은 과거세에서 이어진 깊은 수견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니치렌 대성인과 과거세에서 광선유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태어났습니다. 더구나 이를 위해 어떤 사람은 굳이 가난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병고를 안고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대투쟁을 전개할 그 만남의 장소와 시간이 1955년 8월 사포로입니다. 여러분은 저마다 가난이나 병의 숙명을 단절하고 묘법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이 법전에 모이셨습니다. 그러한 자각을 강하게 하면 힘이 나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본전님께 막힘은 없습니다. 의기양양하게 통쾌하게 투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뒤흔드는 강이었다. 신이치의 강의를 듣는 가운데 멤버는 모두 구원의 사명을 자각하여 광선유포의 흐름을 결정짓는 역사적인 투쟁에 지금 자신이 참가하고 있다는 기쁨에 쌓였다. 누구나 다 투지가 샘솟았다. 그 환희가 투쟁의 기세를 가속해 했다. 파견대와 그 고장 동지들이 하나가 되어 씩씩하게 사포로 거리로 뛰어나갔다. 신이치도 달렸다. 감투하는 동지를 현장에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우인과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신이치는 통감했다. 신이치는 자담의 장소나 동지의 집을 잇따라 돌았다. 방금 전에 교회에 있는 동지를 격려하는가 싶더니 30분 후에는 시 중심부에 있는 거점의 모습을 나타냈다.
기민한 행동은 그야말로 기몰했다. 그런 신이치에 발휘된 것은 오다카 유아이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였다. 어떤 부인부 멤버는 아침 어서 강의 후에 야마모토 신이치에게서 당신이 나가는 좌담에 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그 멤버는 약속 시간에 회합 장소 밖에서 신이치를 기다렸다. 오토바이가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런데 기다리고 계셨군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신이치가 서 있었다. 부인부 멤버는 신이치가 택시와 같은 차로 올 거라고만 여기고 있었다. 설마 오토바이 뒤에 타고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놀라는 부인부 멤버에게 신이치는 말했다. 이것이 가장 빠르지요. 덕분에 더 많은 거점을 돌 수 있습니다. 신이치에게는 모양새나 외견은 어떻든 상관없었다. 승리만 이 지상 명제였다. 당시 삿포로는 뒷골목이나 골목으로 들어가면 자갈길이거나 울퉁불퉁한 길도 많았다. 오토바이 뒷좌석이 흔들려 신이치의 몸은 몇 번이고 튀어올랐다. 허리와 등에 심한 통증이 생기기도 했다. 신이치는 오토바이 뒤에서 언제나 작은 소리로 제목을 계속 불렀다. 진검 승부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이때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 식욕이 없어 물이나 주스밖에 마시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그래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져서야 되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더욱 투혼을 불태웠다. 리더가 피로에 져서는 모두를 고무하며 힘을 불어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신이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심했다. 투쟁은 나 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분들이 분투해야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힘껏 우리 동지를 칭찬하고 또 칭찬하며 격려하자. 그래서 모두가 의기소침하고 있으면 자, 다 함께 노래 부릅시다 라고 말을 건네며 자신이 직접 동요를 부른 적도 있었다. 구로다 부시 민요를 부르며 춤을 춘 적도 있었다. 신이치가 용장한 모습으로 춤추기 시작하면 투쟁을 향한 기백이 넘쳤다. 등이 하나밖에 없는 어두컴컴한 회합 장소에서도 불가사의하게 그 방이 일시에 밝아진 것 같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고장 멤버들과 파견대 멤버들 모두 결의를 새롭게 하여 이를 악물고 분발했다. 삿포로 여름의 진영에서 분투한 동지들은 당시를 회상하며 말한다. 야마모토 주장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엄청나게 그지없는 집념과 정열이 있었습니다. 그 기백에 접하여 누구나 다 분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는 정성 어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위로의 말을 건네며 가족까지 염려해 주었지요. 모든 멤버들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 주시는데 면목이 없구나. 분발해야지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8월 16일 드디어 시작된 사포로 하계 지도는 날이 갈수록 기세를 더하여 20일에는 생각보다 일찍 목표인 300세대를 달성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388세대라는 전국 제1의 금자탑을 수립했다. 또한 1957년 6월에 유바리에서 탄광 노동조합이 학회원을 쫓아내는 유바리 탄광 노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신이치는 즉시 홋카이도로 달려갔다. 유바리 탄광의 학회원은 사회를 좋게 만들고자 전년 참의원 선거에서 학회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지원했는데 이 점을 가지고 조합의 통제를 어지럽혔다 하여 음으로 양으로 배척해왔다. 학회원은 노동 금고도 사용하지 못했다. 사택 수리를 신청해도 거절당했다. 자녀들까지도 따돌림을 당했다. 절복하려 하면 비웃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물도 뿌리고 소금도 뿌려댔다. 그렇지만 동지들은 참고 또 참기를 거듭하여 언젠가 반드시 불법의 위대함을 학회 올바름을 인정하게끔 만들고야 말겠다며 성실하게 대화를 계속했다. 그러나 탄광 노조가 정기대회에서 학회를 적대시한 신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동 방침을 결의하기에 이르러 유바리의 학회원은 마침내 소리 높여 항의하며 데모를 했다. 그러자 유바리 탄광 노조는 학회에 대결할 것을 전달하고 홋카이도 탄광 노조도 학회 방멸을 지시했다. 현지 회원이 학회 본부에 그 사건을 보고하러 오자 신이치는 당일 홋카이도를 향했다. 전강 석화와 같은 행동이었다. 한순간에 뒤늦은 대응이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결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타는 바로 신속한 대응과 행동에 있다. 6월 말
홋카이도에 기세를 몰고 들어간 야마모토 신이치는 유바리 탄광 노동조합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항의 집회를 준비하면서 혼신의 힘을 쏟아 동지를 격려했다. 그런데 유바리 탄광 노조는 대결 자세를 명확히 취하고 나오다가 급거 이를 취소했다. 탄광 노조의 방침이 신규의 자유를 위협하고 헌법에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탄광 노조 본부가 변경 지시를 내린 모양이었다. 신이치는 유바리 탄광 노조 간부에게 두 번에 걸쳐 회견을 요청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다. 그는 또다시 학회원이 부당한 차별을 받아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탄광 노조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7월 1일에는 삿포로 나카지마 스포츠센터에서 항해 집회로 삿포로 대회를 개최하여 탄광 노조의 횡포를 거세게 규탄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탄광 노조의 부당함과 학회의 정의를 호소했다. 그러고 나서 유바리로 옮겨 이튿날 2일에는 탄광 노조에 항의하고 규탄하기 위해 유바리 대회를 개최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라는 29살 청년의 가슴에는 금관과 같은 굳은 결의가 간직되어 있었다. 도다 선생님을 대신하여 나는 기필코 동지를 철저히 지키겠다.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게 하겠다. 신해치는 가슴에 아수라와 같은 불꽃을 태워 포악한 세력에 맞서 대항했다. 최후의 마지막까지 철저히 투쟁했다. 정의의 분노도 없고 악의 뿌리도 자르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투쟁은 악으로 하여금 곧바로 숨을 다시 쉬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 이튿날인 3일에 신해치는 오사카부 경찰청의 요구에 응해 스스로 출두한다. 거기서 사실 무고의 죄로 부당하게 체포된다. 이른바 오사카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신이치는 지금 눈의 문화재 가운데 개척이라는 제목을 붙인 눈 작품 앞에서 홋카이도 광선유포의 개척을 생각하며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말했다. 개척호는 도전이다. 이제까지 한 것과 똑같은 노력, 똑같은 발상으로 하면 된다는 자세로는 새로운 승리를 바랄 수 없다. 날마다 용기를 분기해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여 한 걸음 더, 다시 한 걸음 더,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비로소 승리는 있다. 야모토 시니치는 개척이라는 눈으로 만든 작품의 세부적인 곳까지 시선을 쏟았다. 구석구석까지 홋카이도 건화의 프론티어 스피리트 개척자 정신가 맥박치고 있구나. 제작을 맡은 사람들의 고심이 어떠했는지 잘 알 수 있다. 고생이 빛나고 있다. 담당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라고 전해주게. 그 말에 홋카이도 간부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눈 작품을 제작한 멤버들이 얼마나 고민을 거듭했는지 잘 알기 때문이었다. 작업은 눈을 운반해서 쌓아 올려 토대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런 다음 목재로 눈 작품의 뼈대를 만들고 물을 섞은 눈을 거듭 덧붙여 살을 붙여갔다. 그리고 목조처럼 끌고 밀어서 완성했다. 이 눈 작품은 거목의 무게를 견디어내는 남자들의 박력, 단결, 우렁찬 부르짖음이 전해져 오는 듯한 작품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몇 번이고 마무리했지만 가장 중요한 강인함을 표현하지 못했다. 완성한 작품을 몇 번이나 망치로 깨부수어야 했다. 눈 작품을 깨뜨릴 때마다 자신감이나 긍지마저 깨져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디자인은 예술부 멤버 등 전문가가 담당했는데 작업한 사람은 전원 눈 작품을 만드는 것과는 인연이 없었다. 강한 결의는 있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하나하나 문제점을 명확히 밝혀 대책을 세우자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순 없지. 멤버들 중 한 사람은 심야에 경대 앞에 섰다. 상의를 벗고는 3단 장롱 하나를 메고 일어섰다. 이를 악물고 그 무게를 참고 견디면서 거울을 바라보았다. 허리 밑이 근육의 움직임, 혈관이 드러나는 모양, 얼굴은 일그러지고 팔은 부들부들 떨렸다. 이거다. 이 형태를 완전히 표현하지 못했어. 그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나서 스케치했다. 저녁마다 이 일을 되풀이하며 스케치를 완성하기까지 사후를 소비했다. 이 그림을 바탕으로 작업의 총력을 경주하여 근골이 우람한 남자의 상이 차례차례 탄생했다. 대단하다. 살아있는 것 같다. 작업을 다시 하도록 엄하게 명한 담당자가 눈을 크게 뜨고 외쳤다. 집념의 승리였다. 대저 이 눈의 문화재는 청년들의 도전이 만들어낸 결정이었다.
홋카이도 청년들은 각 방면별로 문화제를 개최한다는 발표를 들었을 때 홋카이도의 특색을 살리자면 삿포로 눈축제와 같은 야외에서는 눈의 문화제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무모한 일이라고도 여겨지는 계획이었다. 눈축제와 같은 대규모 눈 작품 작업은 육상, 자위대, 대원을 총 몇만 명이나 동원하고 다양한 기계와 기동력을 구사해서 실시한다. 그런데다 자위대에는 횟수를 거듭하며 축적해 온 기술이 있다. 그것을 아무런 경험도 기술도 없는 이른바 비전문가 집단이 개최하려고 한다. 아니, 어떤 형태로든 눈축제 규모를 웃도는 행사로 만들려 한다. 마침 이 시기에 삿포로 동계올림픽 개최 날짜가 가까워진 점도 있어 운영을 맡은 순회 간부의 구상은 점차 부풀어 올랐다. 눈 작품뿐만 아니라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연기도 하면 어떨까? 무대도 설치하고 음악대와 고족대에게 연주를 부탁하자. 이왕 할 거라면 스키장을 빌려 스키를 사용한 매스게임을 합시다. 그러나 청년부 대표가 눈축제 관계자 이야기를 듣고는 이런 대답을 했다. 개최는 2월 말이니까 낮의 기온이나 지열에 모두 점점 상승하여 결국 눈이 풀리기 시작하는 시기지요. 눈 작품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무리라는 말이 청년의 투혼을 불태웠다. 한번 투쟁을 일으키고는 그냥 순순히 물러날 수 있겠는가?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한다. 행사장을 찾는 일부터 시작하자. 이것이 승부를 결정짓는다. 오늘이야말로 승부다. 라며 발이 닳도록 찾아다녔다. 임종의 지금이라고 어서 1337쪽 하는 서문을 깊이 배독하며 준비를 개시했다. 그 결과 시 중심부에서 조금 가까운 나카지마 공원과 데이네산의 스키장인 데이네 올림피아를 빌릴 수 있었다. 모두 최고의 행사장이다. 그리고 전시할 눈 조각 작품의 디자인, 크기, 위치가 정해지자 구체적인 제작 작업은 각 조직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눈 조각 작품을 만들어 눈의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들은 그 고장 학회원들은 처음에는 크게 기뻐했다. 그렇지만 모두 자신들의 손으로 개최한다는 말을 듣고는 누구나 다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운영을 맡은 청년이 힘껏 호소했다. 아무런 경험도 없는 아마추어인 저희들이 힘을 합쳐 눈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예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욱 이 문화재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야말로 불법을 근본으로 한 민중문화의 모습이며 실로 묘법의 대지에 전개하는 대문화운동의 선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 고투는 각오해야 합니다. 힘을 분기시킵시다. 지금이야말로 개척혼을 발휘하여 학회의 힘이, 민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회에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어서면, 여러분이 불타오르면 반드시 승리합시다. 승리합니다. 대성공합니다. 힘을 보태해 주십시오. 혼을 불사지르는 청년의 외침에 모두가 분개했다. 얼어붙는 듯한 추위 속에서 준비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영하 10도씨를 밑도는 날도 있었다. 작업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얼음 블록을 만들기 위해 나무 상자에 눈을 넣고 호스로 물을 끼얹는 작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물을 뒤집어 쓴 사람도 있었다. 그렇지만 모두 다 의기양양했다. 엄동설 안의 눈의 문화재, 준비에 힘쓰는 홋카이도 동지의 상황은 도쿄에 있는 야마모토 시니치에게도 보고되었다. 동지들의 한결같은 심정이 가슴 아플 정도로 와닿았다. 달려가서 감사한 뜻 모두를 격려하고 싶었다. 시니치는 하다못해 자신의 심정을 홋카이도 동지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는 연재를 개시한 지 얼마 안 된 수필 신 인간혁명 제2회에 은사의 고향 아스타라고 제목을 붙여 펜을 들었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 올해 2월 25일, 26일, 27일은 삿포로에서 눈의 문화제, 지난해는 건강이 나빠 한 번도 지도하러 가지 못했다. 황송하게 여긴다. 올해는 활기찬 모습으로 참석하고 싶다. 첫 제전에 대성공을 기원할 뿐, 벗의 건재함을 바랄 뿐, 눈축제, 서민 문화의 개가인가. 야마모토 시니치가 눈의 문화재에 대한 심정을 쓴 수필 인간혁명이 세이쿄 신문에 게재된 것은 1월 29일이었다. 홋카이도 멤버들은 신문을 보고 가슴 속에서 결의가 용솟음쳤다. 문화재에는 야마모토 선생님도 오신다. 기원해 주시고 있어. 어떻게든 대성공 시켜야지. 이때 용기의 등불이 밝혀졌다. 그 후에도 악전 고투를 계속되었지만 홋카이도 동지들은 일체를 극복하여
눈의 문화제를 맞이했다. 신이치는 행사장에 있는 작품 하나하나를 찬찬히 돌아보면서 청년들에게 말했다. 모두 열심히 했다. 감투의 역사를 만들었다. 참으로 수고 많았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만큼 생명은 단련된다. 또 광선유포로 이어지는 활동은 모두 자기에게 큰 복운이 된다. 어린이나라 코너에는 코끼리와 기린 같은 눈 조각 작품도 있었다. 손수 만든 형형색색의 꽃들을 가미한 서민의 찬가라고 제목을 붙인 코너도 있었다. 만료의 숲에는 높이가 좋기 8미터를 넘는 빙설상인 큰 궁전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 옆에는 정교하고 치밀한 오중탑도 있었다. 신해치는 제작에 임한 멤버들과 스태프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수고 많군요, 고맙습니다는 말을 건넸다. 모두의 고생에 보답하고 싶었다. 감사의 말, 격려의 말은 새로운 출발의 힘이 된다. 또 맨 안쪽에 있는 환상의 숲에는 공원의 자연님을 배경으로 길이가 150미터 되는 눈의 계곡과 폭포를 만들고 두루미도 만들어 배치했다. 여기에다 스케이트장을 설치해 피겨 스케이팅의 화려한 연기를 선보였다. 신해치는 행사장에 있는 학회원인 노부인의 손을 잡아 자리로 안내하여 함께 나란히 앉아 연기를 감상했다.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또 오늘부터 함께 광포의 여행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투쟁하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투를 거듭해온 동지다. 민중의 대영웅이다. 신이치는 모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칭찬하며 격려하고 싶었다. 피겨 스케이팅을 연기한 이 스케이트장도 만드는데 난항을 거듭한 작업이었다. 2월에 들어서 날씨가 차츰 따뜻해져 갔기 때문이다. 스케이트장은 눈을 밟아 다져 밑바탕을 만들고 날마다 그 위에 작은 내에서 퍼 올린 물을 호스를 사용해서 안개 상태로 살포하여 생긴 얇은 얼음으로 조금씩 덮어 만들었다. 그러나 은행나무 뿌리 주변 등에서는 얼음이 협인 얼음 과자 상태가 되어버렸다. 땅속의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얼음면에 조금이라도 울퉁불퉁한 곳이 있으면 피겨 스케이팅 연기에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 시설 설비 담당 멤버는 대패와 흑손을 들고 빙상에 코끝이 닿을 정도로 몸을 수그리고 웅크려 얼음면의 미미한 기복도 빠뜨리지 않고 표면을 매끈매끈하게 만들었다. 이튿날 새 발자국이 있거나 바람에 떨어진 잎이 얼음 속에 묻혀 있거나 하면 또다시 고쳐야 한다. 개최하기 전전날에야 특별히 설치한 스케이트장 위에서 본격적으로 피겨 스케이팅 연습을 할 수 있었다. 그래도 아직 얼음 상태는 완벽하지 않았다. 개최하기 전날 밤 시설 설비 담당자들은 모두 열심히 기원했다.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 그러나 기온이 올라가 버리면 일체는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이제는 기원밖에 없었다. 이 기원이 하늘에 통했을까? 그날 밤 기온이 급속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눈의 문화제 당일인 2월 25일, 최저 기온은 5일 만에 섭씨 영하 10도를 밑돌았다. 홋카이도의 겨울다운 추운 아침이 되어 스케이트장도 눈 조각 작품도 냉기 속에서 단단히 굳어 예상을 웃도는 완성 작품이 되었다. 게다가 야간에는 가랑눈도 흩날려 환상의 숲, 나무들에는 하얀 솜사탕 같은 눈이 가지에 쌓여 최고의 연출이 되었다. 지금 아이스링크 위에서는 음반의 요정들이 조명을 한껏 받으며 음악에 맞춰 흐르듯이 춤추고 있다. 야마모토 시니치도 열렬히 큰 박수를 보내며 연기를 칭송했다. 훌륭하군요. 그 순간 시설 설비 담당자의 뺨에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승리로 인한 기쁨의 눈물은 한없이 따뜻했다. 이튿날 26일 야마모토 시니치는 제1행사장인 대인의 올림피아에서 매스게임 등의 연기를 감상했다. 실은 이날 신이치는 발열 증세가 있었다. 지난해 이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로 새해를 맞이한 데다 홋카이도의 추위가 신이치에게는 몹시 힘들었다. 아침에 열을 재니 섭씨 39도에 가까웠다. 그러나 모두가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하니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스키장에는 1971년도 홋카이도 눈의 문화재 젊은이의 광장이라는 글자가 드러나 있었다. 오후 1시 반 팡파르가 드높이 울려 퍼졌다. 스키장 아래에서 정상을 향해 릴레이로 운반한 불을 성화대에 점화했다. 그러고 나서 불꽃을 쏘아 올리고 가지각색의 풍선을 하늘로 올렸다. 문화재 개막이다. 스키장
정상에서부터 노란색 스키복을 입은 그룹이 선명한 스키 자국을 그렸다. 위세당당한 엔진 소리를 울리며 산 기슭에서부터 스노모빌, 눈 위를 달리는 특수차를 탄 그룹이 정상을 향해 단숨에 뛰어 올라갔다. 여자부 175명으로 구성된 매스게임, 점프대를 이용한 비상, 연기, 피겨스키, 맨손 체조, 국내에서 만든 갖가지 연기의 시종 탄성이 이뤘다. 기술 지도를 맡은 한 청년은 스태프 좌석에서 흥분을 억누르지 못했다. 출연자들 중에는 처음에 스키 신발을 신는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단기간 연습으로 기술을 습득하여 몰라 보일 정도로 당당하게 매스게임을 펼친 것이다. 그는 하나하나의 연기가 성공적으로 펼쳐질 때마다 저절로 좋았어! 라고 외치며 주먹을 꼭 쥐었다. 자신은 비록 영광스러운 무대에 서지 못하지만 고생하며 애쓴 만큼 감동이 있고 충실감이 있으며 환희가 있었다. 그것이 생명의 인과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앞권은 30명 멤버들로 이루어진 단체 체조였다. 4명의 스키어가 어깨 위에 스키를 신은 사람을 태워 마치 말을 탄 모습처럼 하고 미끄러져 내려왔다. 도중에 위에 있는 한 사람도 휙 하고 착지하여 함께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환성이 크게 터지고 박수소리가 메아리쳤다. 내빈들이 보았을 때 청년들의 연기는 프로 스키어들이 한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훌륭했다. 이어서 은백색 스키장에 스키어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파란색 옷을 입은 멤버들이 후지산의 윤곽을 그리고 노란색 옷을 입은 멤버들이 산 꼭대기 부분을 경사면 가득히 그리고 또 오렌지색과 녹색 깃발을 든 여자부가 상기색을 나타냈다. 이윽고 전체 출연자들 속에서 홋카이도 건아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피날레를 맞이했다. 야마모토 시네이치도 노래를 불렀다. 신열 때문에 그는 계속 오한에 시달렸지만 홋카이도 벗을 위한 칭찬과 공존의 마음을 담아 열창했다. 훌륭한 눈의 문화제였습니다. 모두 승리했군요. 역사를 열었어요. 신이치는 가까이 있는 간부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성공을 축복했다. 문화제가 끝난 뒤 이 고장 간부가 말했다. 스노우모빌을 마련해 놓았으니 꼭 타 주십시오. 신이치는 모두의 마음을 소중히 하고 싶었다. 그는 스노우모빌을 타고 스키장 위로 향했다.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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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렬한 엔진 소리였다. 차체는 기복을 넘을 때마다 심하게 튀었다. 스노모빌에서 내려서 보니 거기에는 웅대한 조망이 펼쳐져 있었다. 은백색 산등성이 사이로 시가지가 보이고 그 앞에는 바다가 빛나고 있었다. 이시카리만이다. 선생님, 아스타는 이쪽입니다. 청년이 이시카리만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오른쪽을 가리켰다. 이 대인의 올림피아가 있는 대인의 산은 홋카이도 사범학교 교사였던 마케구치 스네사부로 초대회장도 학생을 인솔하고 오른 산이다. 그리고 신이치의 은사인 도다 조세이는 이시카리만에 면한 아스타에서 웅비했다. 신이치는 바다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다. 마키코치 선생님, 도다 선생님, 두 선생님 고향에 지금 인간 문화의 깃발이 당당하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 올려다보니 조금 서쪽으로 기운 태양을 에워싸듯이 한 7빛깔 무지개 고리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신이치에게는 초대 제2대 회장이 이 눈의 문화재를 지켜보며 새로운 민중문화의 조류를 칭찬하고 기뻐해 주는 것처럼 여겨졌다.